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명동이나 제주도 거리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은 적 없으세요? 분명히 거리에 사람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예전만큼 시끌벅적한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한때 명동 거리를 가득 메웠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면세점을 휩쓸던 그 큰 손들이 이제는 정말 가물가물한 옛날 일처럼 느껴집니다. 상인들 표정 한번 유심히 보셨습니까? 명동에서 10년 넘게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사람은 오는데 지갑을 안 연다. 예전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박스째로 사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샘플 하나에도 인색해졌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십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상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파도가 저 건너편에서 몰려오고 있는 걸까요? 저도 이제 68입니다. 지난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금융권과 경제 분석 현장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단순히 이웃나라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건 거대한 제방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물이 조금씩 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제방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법이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변의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여전히 중국은 절대 안 망한다는 10년 전의 믿음 하나로 소중한 노후, 자금을 중국 관련 펀드나 주식에 묶어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도 바로 그분들에게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 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은행 외환딜링룸 한복판에서 국가 부도의 공포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대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동료들이 책상을 비우던 그 처참한 광경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요즘 제 상담실을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그때와 너무나도 닮은 징조들이 보입니다. 소장님, 중국이 진짜 위험한가요? 그래도 중국인데 설마 망하기야 하겠어요? 라고 묻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29년 전의 기시감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단 1%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 중국과 관련된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중국 시장에 얼마나 의존하고 계신가요? 혹시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버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보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국 경제의 몰락을 예고하는 7가지 치명적인 신호와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할 생존 전략에 대해 아주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청년 실업의 늪입니다. 경제학에서 청년은 우리 몸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피가 돌고 젊은 에너지가 넘쳐야 국가라는 유기체가 돌아가죠. 그런데 지금 중국의 심장이 서서히 멈추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한동안 청년 실업률 발표를 전격 중단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숫자가 너무나 처참해서 차마 세상에 공개할 수 없었던 겁니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중국 청년 2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는 백수 상태라고 합니다. 무려 50%라는 경이로운 숫자죠. 이게 왜 단순한 실업 문제보다 무서운지 아십니까? 일자리가 없으니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소비가 안 되니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다시 해고로 이어지는 지옥 같은 악순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금융권 조사부에서 근무하던 2000년대 초반을 떠올려 봅니다. 그때 중국은 말 그대로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퇴근 후에도 중국어 학원으로 달려갔고, 국내 기업들은 앞다투어 중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제 상담실에 경기도에서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시는 60대 이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20년 넘게 중국 현지 공장에 정밀 부품을 납품해 오셨는데 작년부터 주문이 거짓말처럼 뚝 끊겼다고 합니다. 중국 내수 시장이 죽으니 현지 공장들이 먼저 가동을 멈췄고 그 불똥이 한국의 하청업체들까지 튄 것이죠. 이사장님은 평생 일궈온 공장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거칠어진 손으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이나 사업체가 중국 내수 소비에 얼마나 의탁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중국 청년들이 지갑을 닫으면 그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잔인하게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중국 경제의 기둥이었던 부동산 거품의 붕괴입니다. 중국 GDP, 즉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한 나라 경제의 3분의 1을 지탱하는 기둥이 바로 아파트와 빌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기둥이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헝다 사태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중국 전역을 가보십시오. 짓담한 아파트 단지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고 밤이 되어도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유령 도시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현역 시절 은행에서 중국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을 검토할 때만 해도 중국 땅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게 금융권의 성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끝을 알 수 없는 지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상담을 온 50대 박 부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분은 은퇴를 앞두고 퇴직금 4억 원 중 무려 절반을 중국 부동산 지수 연계 상품에 넣으셨습니다. 박 소장, 중국 인구가 몇 명인데 집값이 망하겠어? 라며 자신만만해 하셨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 만에 원금의 60%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중국 부동산은 이제 투자의 기회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시한폭탄입니다. 아직도 중국 부동산의 반등을 기대하며 물타기를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도망쳐야 할 때이지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지방정부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위기입니다. 이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음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은 그동안 화려한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빚을 내어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놨습니다. 그 빚의 규모가 우리 돈으로 무려 9천조 원이 넘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죠. 제가 금융권 현장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그림자 금융입니다. 장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는 국가 경제의 혈관을 막고 있는 검은 피와 같죠. 지방 정부가 이자를 못 갚기 시작하면 그 지역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지고 결국 국가 전체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대공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자 유출과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탈출, 즉 차이나 엑시트입니다.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왜 거대한 중국 시장을 등지고 인도나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리겠습니까? 기업들은 돈 냄새를 가장 잘 맡지만 동시에 위험 냄새도 가장 잘 맡습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안전한 생산 기지도 매력적인 소비 시장도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제가 외환 업무를 담당하며 배운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본은 가장 영리하고 가장 겁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 가치가 바닥을 쳤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구 구조의 재앙적 변화입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죠. 일할 젊은이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체력 자체가 고갈되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내수 침체의 고착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무역 갈등입니다. 이 일곱 가지 신호가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리며 중국이라는 거함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강력하게 권고드리는 전략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자산 리모델링입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누가 살아남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자산 구조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거품을 걷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상담 고객 중에 김태현이라는 30대 젊은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작년 초 제 경고를 듣고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중국 관련 펀드를 과감히 손절하고 그 자금을 달러와 안전자산, 그리고 인도와 같은 신흥국으로 분산했습니다. 당시엔 주변에서 왜 좋은 기회를 발로 차느냐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 김태현 씨는 주변 동료들이 마이너스 50% 수익률의 밤잠을 설칠 때 혼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금 당장 열어보십시오. 중국 비중이 10% 이상이라면 그것은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의 확보입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단 한 번의 거대한 도약 기회가 됩니다. 중국발 경제 한파가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이닥치면 모든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출렁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량한 국내 주식이나 미국의 기술주를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자만의 몫입니다. 지금 당장 안 쓰는 신용카드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줄이십시오. 한 달에 단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구명조끼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보의 비판적 수용입니다. 언론에서 쏟아내는 장밋빛 전망이나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만드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경제 현장에서 배운 것은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개인 투자 계좌를 운영할 때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상정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까지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2의 IMF가 내일 당장 올지 아니면 중국 경제가 서서히 말라 죽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위기의 징후는 이미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7년 그 추운 겨울, 제가 은행 창구에서 봤던 수많은 눈물을 기억합니다. 살아남은 분들은 특별한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는 안일함을 버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까 늘 고민했던 평범한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빚을 미리 줄였고 달러를 조금씩 모았으며 시장의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나라가 설마 망하게 내버려 두겠어 라며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고 길거리로 나앉은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 셔터 앞에서 통곡하던 그분들의 실핏줄 터진 눈동자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별일 없겠지라며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작은 행동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통장 내역을 전부 확인하고 나의 자산 중 위험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꼼꼼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단 1%라도 현금 비중을 늘리십시오. 그 아주 작은 변화와 결단이 머지않아 닥칠 거대한 경제적 해일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생존권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는 그 힘겨운 여정에 저 박 소장이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